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펑펑. 폭탄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 틈에 한 여성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피해 입은 군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1년, 2년.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에 모두가 지쳐가고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살기 위해 잠시 쉬어가던 도중 전쟁으로 인해 꾹꾹 눌려있던 그녀의 창작 욕구가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쓰는 것인지, 이야기가 그녀를 찾아온 것인지 모를 정도의 몰입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작품이 나왔어. 오늘의 이야기, 이디스 워튼의 여름입니다. 지난 2회차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제인 오스틴은 감각적인 감정 묘사와 누구나 꿈꾸는 해피엔딩 로맨스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각색되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의 작가 이디스 워튼은 현실적인 로맨스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더 좋아할 감성의 작품들을 써온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데요. 드라마보다는 꼬꼬무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쓴 이디슨 워튼은 1862년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글쓰기는 상류층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환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집필 활동을 해온 그녀는 1878년 16세라는 나이로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이디스 워튼은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작품에서 유럽의 문화와 사회적 풍경이 많이 묘사되는 것을 보면 이 시절의 경험이 그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시절에 흔하지 않게 파혼, 결혼, 이혼을 모두 경험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그녀의 소설에 자주 반영되고 특히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들은 많은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디스 워튼은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여러 구호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글을 집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충돌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그녀의 생애를 쭉 보면서 전형적인 멋있는 언니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작품 위주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상을 반영한 작품들을 자주 썼는데요. 그녀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은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상류층의 위선과 도덕적 갈등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여름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어쩌면 이디스 워튼이 겪었을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 작가들의 여성 캐릭터들과는 다른 이유가 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작가의 성향이 작품 속 캐릭터에도 녹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디스 워튼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 여름은 제목처럼 뜨거운 여름철 뜨거웠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 잉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 노스도머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체리티는 조용하기만 한 이 시골 마을을 여간 따분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지긋지긋해. 그런데 어느 날 체리티는 마을 안에서 세련된 도시 남자의 냄새를 풍기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던 체리티는 바로 그 남자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체리티는 평일에는 그 마을의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젊은 도시 남자를 도서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도서관 주인의 조카이자 노스도머의 오래된 집들을 조사하러 온 건축가 루시어스 한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어떠한 오해로 체리티와 한이는 갈등을 겪게 되지만 이내 오해가 풀리고 체리티는 한이에게 마을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둘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체리티를 못마땅해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산속에서 체리티를 구해온 양아버지 같은 존재, 변호사 로열이었습니다. 로열 씨는 아버지 뻘이긴 하지만 아내가 죽은 후 체리티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체리티는 로열 씨를 증오하게 되고 언젠가 로열 씨를 떠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체리티와 한이의 관계 역시도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체리티는 한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이를 실감하긴 하지만 그의 친절함과 동네 사람들과 다른 새로움 때문에 점점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가까운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고 불꽃놀이를 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는 한이었기에 체리티는 친한 친구인지 이성적 관계인지 긴가민가 했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둘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지트에 로열 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로열 씨는 한이에게 단호한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결혼해서 체리티를 데리고 올 집인가? 그러나 이 남자, 정확한 답은 하려 하지 않고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체리티는 한이의 변한 눈빛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죠. 그에게 다른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요. 체리티는 한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 당신이 애너벨 볼치와 결혼을 약속했다면 그녀와 결혼했으면 해. 당신은 그 일로 내가 몹시 가슴 아파할 거라 걱정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나는 당신이 옳게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체리티. 그리고 한이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체리티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큰 감동을 받았어. 그 답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어? 이 세상에는 설명하기 힘들고 정당성을 증명하기는 더더욱 힘든 일들이 있지. 하지만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를 이해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뿐이야. 내가 옳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말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만약 우리가 꿈꾼 것을 실현할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당장이라도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직 나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체리티에게 한이의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체리티는 더 이상 한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체리티가 이 아이를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신의 고향인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 체리티는 산속 마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엄마의 장례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속 마을 사람들의 짐승 같은 비참함을 목격한 체리티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다시 노스모어 마을로 돌아가던 도중에 자신을 찾아온 로열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증오 섞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용히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로열 씨에게 안정감을 느끼며 결국엔 로열 씨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이에게도 알리면서 마을로 돌아가는 체리티와 로열 씨를 끝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리티는 로열 씨에게 마음을 열긴 했지만 끝까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이가 파혼을 하고 돌아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결말 때문에 뭔가 더 이 작품이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장면 장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삼각관계가 핵심 소재인 만큼 각 인물들을 깊게 파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치안과 한이는 다시 시야에서 가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을 본 뒤로 체리티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들은 체리티가 놓여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연인의 포옹이라는 부서지기 쉬운 음막 뒤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의 삶이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며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며 그의 의견, 그의 편견, 그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물처럼 뒤얽혀 있기 마련인 영향과 이해관계, 그리고 야심 말이다. 이 모든 것들 중 건축가로서의 야심에 대해 말해준 것을 빼놓고 트리티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고 복잡한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고 언제나 어렴풋하게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체리티로서는 이것들이 다 이해 가능한 범위 저 멀리에 있었고 그 모든 주제가 빛나는 안개처럼 그녀 생각의 가장 먼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맨 앞쪽에는 반짝이는 그의 존재, 얼굴의 빛과 그림자.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근시안이 마치 그녀를 빨아들일 듯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발랄하게 빛을 내뿜는 젊음과 부드러운 애정이 있었으며 그 세계에는 그의 미러가 그녀를 애웠었다. 지금 체리티는 한이가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미지의 세계에서 다른 아가씨와 속삭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속삭임은 체리티의 입술에 그토록 자주 떠오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궂은 공모의 미소를 자아냈다. 지금 체리티가 사로잡힌 감정은 질투가 아니었다. 체리티는 그의 사랑을 확신했다. 오히려 그것은 미지에 대한 공포였고 이 순간에도 그를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불가사의한 마력에 대한 공포였으며 자신이 그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무력감에 대한 공포였다. 체리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이에게 주었다. 그러나 삶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선물과 비교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체리티는 이런 일을 겪은 다른 젊은 여자들의 경우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갖고 있던 것을 모두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는 짧은 순간밖에 살 수 없었다. 먼저 루시우스 하니, 이 나쁜 남자를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차라리 싫다고 하면 마음이라도 안 줬을 텐데, 차라리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다, 정리하겠다 하면서 떳떳하게 다시 돌아왔으면 차라리 용서라도 해줄 텐데, 이 남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 아닌가요? 요즘 우리나라에 연애 프로그램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뭐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솔로지요. 사실 저도 즐겨 보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남성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특히 요요부단한 출연자분들을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까 봐서 뭐 상대방을 너무 지극히 생각해서 그러나 싶으면서도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에서 초반에 나왔던 하니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체리티가 오해를 하고 하니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도 하니는 젠틀하게 상황을 정리해 가면서도 또 체리티를 안심시키고 손도 잡고 어깨도 토닥이면서 위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약혼녀는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을 거고 또 한이가 체리티를 처음 봤을 때 흠칫 놀랐다는 그 장면 모사를 봤을 때 한이는 체리티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해서 어쩌면 약혼녀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숨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한이의 행동들이 조금 미워 보이긴 했습니다. 바람피는 남자 주인공, 외도하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뭔가 그런 주인공들은 떳떳하게 바람을 펴서 정말 "나쁜 남자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루시우스 하니는 정말 대놓고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끔 행동하는 게 정말 더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체리티는 그에 대해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말이다. 증오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녀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번. 그러니까 고향맞이 주간 행사날 그의 연설 몇 마디가 불안한 마음에 떠돌던 동안 체리티는 자신이 함께 살고 있던 머리 둔한 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습을 엿보았다. 심지어 안개처럼 아련한 꿈속에서도 그는 놀랄 만큼 뚜렷하게 눈에 띄었다. 그러자 한순간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투에 담긴 그 무엇 때문에 체리티는 왜 그가 언제나 그토록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는지 그 까닭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뒤로 그는 안개 같은 꿈속에 다시 숨어버렸고 그동안 그녀는 그 덧없는 인상을 까맣게 잊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는 지금 그 인상이 되살아나 체리티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쓸쓸함을 간통하며 갑자기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호텔에 가까워지자 로열 씨가 현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가슴은 겁에 질려 마구 뛰기 시작했다. 로열 씨는 다가오는 체리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홀을 지나 짐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갔다. 점심을 먹으러 다시 1층으로 내려올 때 로열 씨가 방 열쇠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침실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을 가방에 밀어넣는 동안 체리티는 문득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막 뭔가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대충 접은 잠옷을 손에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그녀의 헬쑥한 뒷밤이 붉게 달아올랐다. 한데 멋있게 차려입은 거야?
아무런 짐꾸러미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농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아, 엘리 호스더러 필요한 옷을 몇 가지 만들어 달래려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그녀를 쳐다보고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얼굴은 다시 다정하게 바뀌었다. 그래, 난 네가 그들 누구보다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랬지. 하지만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체리티. 넌 현명해.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고 체리티가 일찍이 본 적 없는 무엇이 그의 두 눈에 떠올랐다. 그녀를 부끄럽게 하면서도 안전한 느낌을 주는 표정이었다. 아저씨도 훌륭하세요. 부끄러운 듯 체리티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함께 방에서 나와 번쩍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내려갔다. 그날 저녁 늦게 차가운 가을 달빛을 받으며 두 사람은 붉은 집 문 앞에 마차를 세웠다. 방금 읽어드린 장면은 체리티가 로열 씨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또 이런 체리티를 로열 씨는 태연하게 받아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체리티가 조금 숨기는 것이 있더라도 이미 뭐 결혼식까지 했으니까 체리티를 믿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현명하다, 이런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그렇다 쳐도 아빠의 역할을 했고 로열 부인이 죽기 전에는 함께 가족처럼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이런 체리티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로열 씨는 한 번도 체리티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예를 들면 체리티가 싫다고 표현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로열 씨로 인해 누리는 체리티의 모든 영역을 체리티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참 그놈의 술만 아니었으면 체리티의 증오까지는 살 일이 없었을 로열 씨였는데요. 여튼 시대적 상황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었을 때니까 사람 자체만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혼식 후에 체리티는 첫날 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열 씨가 자신은 담배를 피고 올라갈 테니 체리티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체리티가 잠에서 깨보니 로열 씨가 체리티 옆 의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티가 무서워하는 걸 이미 알고 센스 있게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로열 씨가 이전에 했던 대사 중에 도시에서 자신은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체리티가 원한다면 도시에서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열 씨를 선택한 체리티가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어쩌면 여자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로열 씨로 인해 같이 부셔가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로열 부인이 죽은 뒤 체리티를 기숙사 학교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해처드 부인이 이 문제를 제안하고 로열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열 씨는 어느 날 해처드 부인이 추천한 학교를 방문하고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스탁필드로 떠났다. 그런데 그는 이튿날 밤 어둡고 더 우울해진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체리티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체리티가 언제쯤 학교에 가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그가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방에 들어가 틀어박혔다. 다음 날 스탁필드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부인이 여러 사정 때문에 학생을 더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체리티는 실망했지만 사정을 이해했다. 로열 씨를 그날 그토록 풀이 죽게 만든 것은 스탁필드에서 마주친 온갖 유혹이 아니라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무척이나 외로운 사람이었다. 체리티 자신이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로열 씨와 체리티는 그 쓸쓸한 집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독의 깊이를 헤아리곤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난 뒤 해처드 부인이 네틀턴에 있는 학교 문제를 상의하고 이번에는 그녀의 친구가 필요한 준비를 해줄 거라는 말을 하려고 불렀을 때 체리티는 노스도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해처드 부인은 친절하게 체리티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체리티는 그저 로열 씨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이가 마을을 떠난 지 열흘쯤 지나 첫 번째 편지가 왔다. 다정하면서도 엄숙한 편지로 크레스턴 리버의 주근깨 투성이 소년을 통해 보냈던 재미있는 쪽지와는 비슷한 점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언제 돌아온다는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일을 해결할 때까지 그들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체리티에게 상기시켰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체리티는 일이 해결되자마자 그가 돌아오리라 믿었다. 체리티는 이상하게도 그 편지가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먼 거리에서 왔으며 도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유실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을 읽었다. 크레스턴 폴스가 그려진 칼라 그림 엽서에 쓴 답장에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체리티로부터 라고 써 보냈다. 안타깝게도 체리티는 이 문구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탓에 한이한테 차갑고 마지못해 편지를 썼다는 인상을 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니 절망감이 들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로열 씨가 억지로 말하게 할 때까지 한이가 결혼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았다. 비록 그에게 자신을 묶어놓은 마법을 떨칠 힘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모두 잃어버렸으며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체리티는 가난과 불행을 보아왔다. 그러나 가련하고 검약한 호스 부인과 부지런한 엘리가 궁핍에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하는 마을에서도 이 산에 사는 농부들의 짐승 같은 비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극적인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반쯤 넋이 나간 채 그곳에 누워 체리티는 주위의 삶과 하나가 되어 보려고 생각했지만 헛수고였다. 아니, 이곳 사람들이 서로 혹은 죽은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가축대처럼 뒤섞여서 무리를 지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을 이어주는 가장 질긴 끈이라면 하나같이 비참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때 로열 씨가 루시우스 하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고 말고. 그런데 그 여자는 아이를 기꺼이 떠나보냈지. 누구에게라도 아이를 내줬을 거야. 글쎄,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탓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체리티는 어머니를 인간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하게 보였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삶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고 싶지 않겠는가. 저는 체리티가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세 개의 장면을 낭독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은 로열 씨지만 로열 씨의 외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체리티였고, 두 번째 장면은 한이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어영부영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떠났을 때 편지를 쓰면서 한이가 할 걱정을 미리 걱정하는 체리티였고, 마지막 장면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쩌면 체리티의 소중한 것을 뺏거나 무시한 사람들이었지만 체리티는 이들을 이해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비록 몇몇 장면에서는 아직 철없는 18살 소녀이지만 이런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남을 위한 마음이 뭔가 작가 이디스 워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디스 워튼의 진취적인 모습을 체리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체리티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건 체리티였습니다. 한이와의 사이를 정리한 것도 체리티였고 뱃속 아이를 위해 로열시를 선택한 것도 체리티였습니다. 체리티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로맨스 소설이기는 하지만 각각 개성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적 규범에 억압받아 파생되는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들, 그리고 체리티의 심정을 계절과 자연에 비유하는 멋진 문장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게 많았던 작품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금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인물 위주의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향의 해석을 고전을 읽으실 때 곁들이신다면 조금 더 맛있는 고전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